진행하는 유혜선의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정말 요즘 날씨가 화사한 4월의 봄날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4월달은 좀 잔인한 달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날씨가 약간 변덕스럽기도 하고요. 더 특히 이렇게 환절기에는 건강에 더욱더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또는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은 평소보다 더 우울해지고 슬퍼지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깥에 날씨는 좋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나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실 텐데요. 뭐 이런 생각이 바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일 텐데 뭐 때로는 자신을 깊이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인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요.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생활 속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요. 그 칼럼 내용을 보시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머무르고 싶은 삶의 순간에 그림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예쁘게 이북을 만들어 주신 출판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출판사 사장님과 함께 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오신 피톤치드 출판사의 박상란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함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피톤치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란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텍스트와 관련된 일을 시작을 했어요. 네. 잡지사 기자를 시작을 해서 뭐 기획사, 출판사, 더러는 제가 이제 잠깐 직장을 나왔을 때 아이들 글쓰기, 논술 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제작하고 저자를 섭외하고 기획하고 책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근데 네. 출판사의 이제 직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책에 대해서는 항상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색깔을 담은 책을 한번 만들고 싶다. 자기만의 색깔. 네, 이제 이런 걸 만들어봐라. 이런 게 좀 트렌드니까 이렇게 해봐라. 이게 아니라 이런 책을 만들고 싶다. 네. 내 색깔은 이런 건데 왜 이 색깔을 못 만들지? 이렇게 네, 해서 2012년도에 제가 직장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많은 어떤 책을 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2013년 5월 달에 출판사를 이제 등록을 하고 네. 이제 1년에 한 서너 권씩 많이는 내지 못하고요. 네.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되셨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편집장이시면서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신데요. 네. 주로 이제 그 자기 개발이라든지 경제 경영 네. 뭐 이런 관련되는 도서들을 많이 내고 계신데 출판사 이름이 피톤치드? 네. 어떤 출판사인가요? 피톤치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이렇게 좀 청량한 네. 숲속, 네. 뭐 산림욕, 네. 뭐 힐링, 뭐 이런 네. 것들이 막 생각이 그러니까 나거든요. 저희가 바로 그런 거를 추구하는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그 산림욕을 가는 이유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네, 좀 쉬고 싶고, 예, 힐링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그런 거를 주자.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는 책을 만들자라고 그런 해서 책을 만들고 싶군요. 예, 그래서 이제 피톤치드랑 이름을 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서나 경제 경영책을 주력으로 해서 책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책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불임과 관련된 불임. 예, 그거를 이제 번역서인데요. 네.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머무르고 싶은 삶의 순간에 그림을 만나다. 네. 제가 쓴 책입니다. 네. 네. 제가 원고를 쓰고 칼럼으로 이제 쭉 모아가지고 출판사하고 이렇게 그 어레인지를 했더니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요즘 많이 어려워서 어렵죠. 예. 예, 많이 제가 거절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 피톤치드 박상란 대표님께서 제 칼럼을 보시고 흔쾌하게 이렇게 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네. 어떤 점이 좀 끌렸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화가가 되고 싶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네네. 그 두 가지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네네. 늘 그림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하시는 일도 다 예, 베이스로 살아 예, 있잖아요. 아무래도 조예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림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이제 유교 선생님이 하시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 와인 인문학. 와인 인문학 살롱. 예, 그래서 네. 거기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저녁 참석하기에는 시간에, 예.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가끔씩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네. 강의를 하시나 이렇게 관심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인터넷 매체에 그림과 관련된 글을 연재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림도 굉장히 좋은 그림들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 네. 삶과 격리된 내용이 아니라 삶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도움을 주는 그런 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 속의 인문학, 제 뭐 이렇게 인문학에 대한 베이스가 네. 생활 속의 인문학이기 때문에 네, 생활 그림- 속에 있는 그런 네, 얘기들이라서 저가 먼저 읽고 재밌다라고 아. 생각을 했고 이거를 여러 사람들과 한번 공유해보고 싶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네. 아마 제가 다른 출판사에 있었으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장님 이런 책 한번 낼까요? 그랬으면 아마 거절당했을지도 아. 모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이렇게 1인 출판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많이 거절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절당할 때마다 세상에 나를 얼마나 대단한 작가로 키우려고 이렇게 거절을 하나 이랬는데 다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몇 곡지 읽어보더니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네. 참 재밌게 읽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숨가쁘게 읽었다. 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건 또 편집의 묘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대표님하고는 이제 코드가 네. 이렇게 잘 맞아진 거죠. 네. 어떤 책인가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원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떤 책인가요? 소개 좀 해주시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림 테라피 이렇게 그림 테라피?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슬픔이나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예.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또 지혜를 얻고 싶어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제 종교에서 그것을 위안을 찾기도 하고 또 음악으로 네. 또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좋은 멘토님을 만나서 이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책은 그림을 통해서 또 그림과 또 가끔 가다 보면 영화 이야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화. 그림과 영화 그리고 또 철학.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삶의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것이 그 뭐 샤갈이라든가 신윤복이라든가 까미오 그로텔이라 뭐 프리더 칼로 뭉크 이런 사람들이 우리랑은 좀 더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저기 있는 먼 사람들이 나라에 아닐까. 있는 그런데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그들도 우리가 삶 디디고 있는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안고 있는 뭐 사랑에 대한 문제, 음. 건강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어떤 해답도 얻게 되고 위로도 되고 네.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제 글 속에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멀게만 느껴지는 예술이나 네. 그런 예술가의 삶도 결국 우리 삶 속에 있다. 네. 그래서 예술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삶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또 미술은 또 우리 뭐 그 제리코 데오도로드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 뭐 이런 그림을 통해서 왜 세월호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미술은 바로 우리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네. 라는 두 관점에서 현실에 대한 반영이죠. 네네 현실적 반영으로 네. 이렇게 썼는데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삶의 지혜를 얻고 싶어 하는 분, 그리고 인생의 스텝이 약간 내 꼬인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이제 긴 세월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 120년을 산다 뭐 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프타임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열심히 달리다가 잠깐 멈춰서 하프타임을 갖는 분들이 뭐 많은데 인생 2모작, 3모작 예, 이런 이야기도. 그때 한번 읽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땐 특히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읽으면 내가 누굴까? 네. 진정한 난 누굴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아내일까? 누구의 뭐 직장의 누구일까? 이게 아니라 네. 정말 나는 누구일까를 고민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고요. 그걸 다 떠나서 나는 좀 그림에 대한 상식을 좀 키우고 싶다. 그림에 대한 뒷배경을 알고 싶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던 그림은 뭐가 있을까? 뭐 상식 차원에서 교양 수준에서 네. 읽고 싶은 분들도 네. 이 책을 저는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림을 참 쉽게 설명했죠, 그죠? 네, 이게 뭐 그렇죠. 미술사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생활 속의 이야기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림이 쉽게 네. 이해가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우리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그 꼭지들 중에 어떤 네. 게 가장 인상에
예, 남던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22꼭지예요. 한 네네. 22명의 화가들이 화가들을,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프리다 칼로가 프리다 칼로. 가장 예. 좋았어요. 예. 뭐다 좋았지만 네. 근데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프리다 칼로 그림을 보고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좀 약간 색채도 그렇고 너무 음. 무섭고 그러면서 또 끌리는 매력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이 사람이 굉장히 뭐 신체적으로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 또 남편은 굉장히 그 사회에서 추앙받고 있는 민중 벽화가 화가였지만 그러니까 멕시코의 영웅이었었어요. 예, 그러나 또 예. 굉장한 바람둥이고 바람둥이고. 또 처제와도 바람을 피우고 네, 예. 이런 삶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자는 거. 네, 네. 얼마나 그 만시창이가 됐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나 같으면 못 살겠는데 네, 그리고 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관심을 제가 가장 많이 가진 그 부분이죠. 우리나라에 예. 작년에 네. 그 저기 올림픽 경기장에 소마 미술관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프리다 kah로 전시를 했는데 있었죠. 예, 예, 저는 있는- 아직 거기 못 갔어요. 저 가서 보고 왔는데 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특히 40, 50대를 넘긴 주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정말 그 전시회를 우리나라 한 전시회 중에서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막 그 손님들을 보고 왜 프리다 칼로를 좋아하냐고 막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예술가이기는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불행을 한 여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것을? 그 대부분의 여성들은 왜 조금씩은 네. 삶의 불행한 요소들을 좀 네. 가지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자기 인생이 내 인생만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씩 갖고 있는 거를 이 프리다 칼로는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네. 뭐 불구지, 네, 네. 뭐 또 두 번, 세 번째 결혼을 교통사고, 해서 네. 또 교통사고도 당하지. 당하고 47세까지 살았는데 수술을 38번을 뭐 거의 저도 이제 우리 대표님처럼 프리다 칼로가 제일 인상에 남고 제일 마음이 가는 그 꼭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네. 인생의 3분의 1을 거의 침대에 누워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하기를 자기는 죽으면 절대로 무덤에 매장을 하지 마라. 나를 태워서 저 넓은 바다에 훨훨 좀 날아다닐 수 있게 내가 죽어서까지 누워 있기 싫다고 할 정도로 정말 뭐 38번을 수술을 했으니 그러니까 1년 거의 평생을 어린 시절 빼놓고 거의 수술을 하고 산 거잖아요. 수술을 하면서 뭐 합병증과 뭐 또 뭐 이렇게 치유로 인해서 뭐 네. 거의 침대에서 살면서 또 사랑도 하고 저는 그 프리다 칼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매달리는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 디에고 리베라가 바람을 피우는 정말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통쾌하게 읽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네. 한번 네, 읽어주시죠. 읽어드릴게요. 네. 디에고는 여자들과의 바람기를 시시한 악수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가볍게 말했다. 러시아의 혁명가 트로츠키가 멕시코로 망명해서 프리다의 집에 잠시 머문 적이 있다. 트로츠키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 천재적 예술의 혼을 불태우는 프리다에게 반해 하룻밤 사랑을 요청한다. 디에고는 이를 눈치채고 프리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진다. 그러자 프리다는 시시한 악수보다도 못한 하룻밤이었다고 멋지게 한 방 날린다.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사랑의 공식을 멋지게 깬 것이다. 디에고는 큰 충격을 받았고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그 충격으로 디에고는 프리다를 떠난다. 그러나 프리다는 디에고를 붙잡지 않았다. 사랑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천재적 예술성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자신의 예술로 혼을 불태웠다. 그녀는 당차고 주도적인 사랑을 한 것이다. 그녀의 주체적인 사랑이 자랑스럽다. 디에고는 프리다에게 나는 머리로 그림을 그리지만 당신은 가슴으로 그림을 그리는 진정한 예술가라고 말한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에 남아서 네. 제가 이제 그 글을 표현했는데 그 디에고는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멕시코의 국민적인 영웅이에요. 네. 정말 존경을 받는 영웅인데 멕시코는 그 당시에 왜 공산국가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트로츠키의 이제 망명을 예. 받아들이는데 워낙 여성 편력이 심해서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거 정말 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별거 아니야. 그 시시한 악수보다 못한 악수였었어. 이 정도로밖에 뭐 일하다가 새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그 남녀간의 성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
남자한테 멋있게 한 방 날리는 네. 그, 예. 그 자기는 되고 예, 남은 안 되고. 자기는 한 번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집을 나가고 하는 아. 그런 걸 보고 이 남녀 간의 이 사랑에 대한 관점도 그런 거 보면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프리다 칼로는 정말 저도 이렇게 재밌게 읽었던. 그러면 저는 그랬는데 쓰신 분은 가장 애착이 가거나 관심이 있거나 네. 정말 사랑에 가는 그런 어, 꼭지가 있었을까요? 예, 혹시? 저 이제 프리다 칼로가 이제 네. 제일 그 마음이 정말 마음이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음이 그 갔던 부분은 뽕빠드로 부인. 네. 예, 뽕빠드로 부인도 그 여자의 그 불우한 운명을 네.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정말 음. 왕의 여자까지 된 여자거든요. 음. 그 여자의 출생을 보면 네. 왕족이 아니에요. 음. 평민이에요. 그래서 너무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하는 말로 이제 예언가들한테 가서 이 여자의 어떤 운명을 점쳐봤더니 이 여자는 평범하게 살 여자가 아니다. 왕의 여자가 돼서 궁 안에서 살 여자다. 이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정말 왕족 만들기 프로젝트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그 원래 이제 평민이기 때문에 일단 귀족하고 한테 네. 먼저 네. 결혼을 한번 시키고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그 귀족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같이 이 왕의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아. 정말 뭐 요즘도 그렇지만 한 집안에 한 사람만 대단한 인재가 있으면 온 주변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살잖아요. 아. 그래서 그 뽕빠드로 부인을 왕의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시아버지까지 다 동원해서 했다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러네요. 어떻게 시아버지까지? 근데 또 그 여자는 정말 그 자기 운명을 그렇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말 그 예술이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정말 배울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배워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였을지 한번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그 로코코 시대의 네. 문화가 거의 뽕파르투 부인이 루이 16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예를 들어 접시라든지 우리가 이제 와인에 대한 네. 모임도 하지만 네네. 그 샤또 무통 로칠드라든지 네. 또는 그 또 와이너리 이런 네. 것도 그 뽕파드로 부인에 의해서 다 상업화되고 이렇게 될 정도로 아. 와이너리로 이렇게 네. 번성할 정도로 그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다음에 뭐 그렇군요. 네. 프랑스의 육군사관학교도 네. 그 여자가 이렇게 조언을 해서 만들 정도로 나중에는 정치와 외교와 역사에 거의 프랑스 역사에 관여할 정도로 정말 그 루이 16세의 입김에 네. 대단했던 여자의 한 책 여자. 속에서 만나지 못했던 또 더 예. 깊고 이면의 세계를 지금 들을 수 있어서 참 근데 좋아요. 그 예. 부인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그 기본적인 무대가 살롱이었었어요. 네. 그 프랑스의 그 살롱 문화는 정말 사교와 예술과 그다음에 모임과 이런 어떤 그 문화가 있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살롱이 네. 저는 원래 교육을 전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롱이 이런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동아리로 네. 참 좋겠다. 품위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뽕파드로 부인의 살롱을 벤치마킹해서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네. 와인이 문학 살롱, 네. 특히 이제 리더들을 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인문학적인 어떤 산실이 아닐까 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뽕파드로 부인을 굉장히 네. 많이 깊게 예, 저도 이제 그 연구했습니다. 뽕파르드 부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유해 선생님의 역할을 네. 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근데 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예. 그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으시고 네. 필명을 쓰셨잖아요. 써니블루라고. 써니블루. 예. 예. 그 써니블루에 대한 게 굉장히 저는 궁금해요. 예, 예. 써니는 뭐 이제 유해선의 써니 그거를 갖고 오신 것 같고 네. 이 블루가 어떤 개념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궁금하죠. 예. 이것도 살롱과 관계가 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살롱에 드나들었던 여자를 블루 스타킹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블루 스타킹이라 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라 하면 보통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남자들만을 위해서 치장을 하고 요리를 하고 정숙하게 이렇게 있는 여자들이 좀 정숙한데 이 살롱에 드나드는 그 블루 스타킹들은 남성들의 영역인 역사와 정치와 철학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막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여성을 보고 그 남성들이 약간 폄하해서
써니 블루 블루 스타킹이다라고 스타킹.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블루 스타킹처럼 도전적이고 네. 혁신적이고 네. 전문적이고 네. 미래지향적이고 예술적이고 끼와 감각을 가진 여자가 나는 바로 블루 스타킹이다라는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블루라는 생각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블루는 뭐 맑다, 약간 우울하다 이런 것도 같이 그러니까 갖고 이제 있잖아요. 블루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인데요. 네. 블루는 과거에는 굉장히 어둡고 네. 고독하고 네, 네. 멜랑콜리하고 네. 우리 블루 칼라 이야기하듯이 그렇죠. 상처받고 예, 예, 예.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21세기 음. 이후의 블루는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그렇죠. 전문적이고 그 블루오션이란 말도 있을 정도로 첨단적이고 예, 삼성의 블루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이나 삼성의 기업 색깔이 블루예요. 굉장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그 색깔이 확 바뀐 거네요. 이- 색깔은 변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생각이 확 바뀐 거죠. 예. 도전적이고 혁신적이고 음. 그 다음에 블루가 굉장히 또 럭셔리의 의미도 있어요. 예. 힐링의 의미도 있고 아. 그래서 블루 스타킹이 앞으로 21세기를 리더하는 창의적 여성 리더가 아닐까. 그 당시에는 불온한 여자다 이런 네. 생각이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역들이었던 것 같아요. 주역들이죠. 그래서 네. 21세기는 이런 여성들이 좀 음. 리더를 하지 않을까. 네. 해서 블루 스타킹인데 이제 블루를 빼고 이제 써니 블루. 예. 써니 그러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써니에다 블루를 붙여놓고 네. 보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그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네. 제 인문학적인 어떤 베이스는 니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니체 얘기를 참 많이 쓰셨더라고요. 니체를 책에.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네. 니체의 아폴론의 이성과 디오니소스의 감성을 결합한 예술지상주의자. 이런 예술지상주의자가 미래 리더다라는 의미에서 아폴론의 이성과 블루,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의 감성, 써니를 합한 예술지상주의자는 바로 써니 블루다. 뭐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는데 네. 의미는 있죠. 멋있어요. 네, 의미는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저희 필명을 네. 써니 블루다 이렇게 지어봤는데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아, 네. 뭐지 이게 이러면서. 예. 그쵸, 예. 조합이 독특하니까. 네. 예. 그래서 보통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경영학을 네. 전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네, 네. 보통 인문학 그러면은 문사철, 네. 문학, 철학, 네. 사상 네. 이것만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생활 속의 인문학에서 내가 이렇게 접근을 하듯이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인문학을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우리 그 책을 만드신 분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좀 신선한가요? 어쩌면 좀 거리가 먼가요? 아, 꼭 필요한 부분이죠. 아, 예전에는 그래요? 경영학과 인문학 그러면 뭔가 네. 이질적이다. 이질적이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융합의 시대잖아요. 네, 네. 통섭이고 네.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을 해서 뭔가 폭발력을 갖고 네. 있는 건데 네. 저는 경영학이 꼭 인문학이 접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경영학 하면은 성장, 그렇죠. 뭐 경쟁, 경쟁. 이기는 것, 네. 뭐 매출, 네. 뭐 이런 거면 생각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목표 달성. 뭐. 예. 그런데 전쟁 이런 게 네. 생각나는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CEO들이 모여서 아침에 네. 조찬 모임을 하는데 인문학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네, 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뉴욕타임즈 몇 년도 기사를 봐도 네. 요즘에 그 미국의 유명한 CEO들은 그 경쟁과 관련된 뭐 이런 책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영에 도움이 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인문학, 시, 네.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을 안에서 그 어떤 해답들을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비즈니스 세계에 인문학이 들어가야지 이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잘못되면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 위험한 것들이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바로 인문학이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영학과 인문학은 꼭 접목해서 꽃을 피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한 사람 입장에서 경영학은 철저하게 마케팅을 베이스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마케팅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숫자와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숫자와 통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지나간 어떤 결과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요즘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이론 가지고는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누구나 알고 있고 네. 또 정보도 누구나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르는 거, 다른 사람 이미 나와 있지 않은 이론들, 결과들, 통계들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경영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간의 외면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포장하고 네네. 하는 거라면 인문학은 우리
영혼을 네. 영혼을 맑게 하고 영혼을 네. 일깨우는 네. 내면을 일깨우는 아.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어센틱 해피니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면과 외면이 균형을 이루면서 골고루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너무 내면에만 아니고 외면에만 외적 성장에만 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뒤뚱거리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뒤뚱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좀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좀 적극적인 마인드로 인문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얼마나 행복하신 분일까요? 우리 예 선생님은 그 두 가지를 저는 다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아.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할 때는 다 나와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지만 지금부터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평생을 공부를 해도 네. 이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네. 하는 뜻에서 저는 재밌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 있는데 제가 문득 든 질문은 네. 그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네. 그럼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혹시 힌트를 좀 주신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세요? 근데 그 인문학에 대해서 보통 예. 사람들이 접근을 하려면은 네. 제일 먼저 철학이라든지 너무 어렵잖아요. 철학이라든지 고전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저는 제일 먼저 접근한 게 그림이에요. 그림은 정답이 없거든요. 그냥 순수한 자기 느낌 중심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막 네. 철학까지 연결을 시켰는데 여러분들 인문학에 접근을 하고 싶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무심코 그냥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사고와 경험에 의해서 느껴지는 감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뭐 맞다, 틀리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잠재되어 있는 느낌을 자꾸 끄집어내는 훈련부터 하다 보면 아, 이게 뭐지? 뭐지? 하면서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림에 대한 공부를 먼저 쉽게 접근을 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인문학을 재밌게 접근할 수 책을 읽으려 하지 말고 네, 그냥 네. 그림 같은 것을 네. 좀 많이 봐라. 네. 네, 그런 뭐 요즘 말씀이시네요. 좋은 그림들 정말 네. 많이 있거든요. 전시회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가볍게 그냥 가서 보고 네. 그냥 굳이 뭐 왜 저렇게 그렸을까? 저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 거 따지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내 느낌 가는 대로 감상하고 오면은 그 느낌이 굉장히 어떤 아까 니체가 이야기했듯이 디오니소스인 감성으로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감성을 네. 죽어 있는 감성을 깨우는 것이 인문학의 가장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네요. 아니 근데 이제 가르침이 아니라 네. 제 느낌을 이야기를 네. 했는데 네. 근데 우리 그 박 대표님이 그걸 잘 연결을 네. 하셔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네.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 내 생각을 잘 이해를 하셨구나 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느낌도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정말 책을 안 읽잖아요. 그러게요. 이 네. 스마트폰이 문제네요. 근데 책을 안 읽어서 오히려 제가 네. 전해드리는 이런 그림에 대한 이런 네. 게 더 가깝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텐데요. 대표님은 지금 출판 시장, 네. 지금 출판업을 지금 하시면서 이북, 네. 이북 시장으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 이북 시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그 전망이나 지금 일단 이북은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가 기반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인구가 26억이에요. 와, 그리고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4천만 명이 쓴대요. 우리가 4천만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책은 어떤 콘텐츠로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성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100명이 책을 보고 있다면 네. 그중에 전자책을 보는 사람은 8%, 8명 정도만 이제 보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이제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어떤 전망이긴 한데 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네. 그 퍼센티지만큼 종이책을 안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이렇게든 저렇게든 책을 받으면 콘텐츠를 보면 참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할 때 홍보라든가 책을 접하기가 쉬웠거든요. 신간이 나오면 서점에 가서 뭐가 그렇죠. 신간이 네. 나왔나 하고 이렇게 네. 보면은 아, 이 책이 신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전자책은 이걸 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프라인 서점 가서
신간 매대가 아니더라도 서가에 가면 분야별로 책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 쓱 한번 보면은 이제 알 수 네. 있는데 그런데 전자책은 이게 들어가야 어떻게 되잖아. 해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거고 네. 나와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특이한 현상은 그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잘 집계되지 않고 매출이 잘 안 나가는 장르 소설, 무협 이런 것들이 전자책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장르 소설을 써서 웹소설을 써서 이렇게 해서 인세를 참 많이 받아가는 그런 작가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전자책을 너무 장르 소설이나 로맨스라든가 무협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일반 지식적인 분야도까지 좀 확장이 됐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시청자분들이 네. 제 책인 머무르고 싶은 삶의 순간에 이 네. 그림을 만나다 네네.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일단은 교보문고라든가 S24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도 티스토어라든가 이런 데서요. 네. 책을 얼마든지 구입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냥 스마트폰에 그냥 유해선이나 써니블루나 우리 책 제목을 검색을 하면은 이북이 바로 떠요. 네, 어디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네. 리디북스를 가든 내가 리디북스를 잘 이용하면 리디북스,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교보문고 가서 그거 사면 돼요. 그래서 저기 이제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아서 볼 수가 있죠. 네. 별로 어렵지는 어렵진 않네요. 않죠. 예. 예,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전자책 뷰어를 일단은 깔아야 되겠죠. 예. 아니면은 뭐 이제 컴퓨터에서도 이제 그냥 앉아서 볼 수도 있는. 예, 그리고 거죠. 이제 책은 좀 무겁잖아요. 네. 가지고 다니기가. 네, 그런데 네. 전자책은 스마트폰 안에 굉장히 많은 책을 저장할 수도 있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이렇게 무겁지 않고 가볍고 네. 그리고 또 자기가 읽다가 중요하다 싶은 부분 메모도 할 수 있고 체크도 해놓을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많은 부분이 전자책이라는 거죠. 예. 간편하고 우리 요즘 그 인터넷 시대에 간편해서 참 많이 일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네. 그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네. 전자책에 대해서 그 관심을. 활용이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IT 기반을 통해서 모든 이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접하잖아요. 네. 점점점 전자책을 보는 인구들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싶습니다. 그 제 책은 무슨 그 그림이 들어가고 네. 이미지가 들어가고 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아주 그 시츄에이션별로 네. 간단간단하게 적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그냥 가볍게 읽기는 더 좋으리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요즘 SNS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또 독자들이 긴 호흡을 좀 힘들어하는데 그쵸. 짧은 텍스트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책도 그거에 맞춰서 네. 길지 않은 텍스트, 네. 호흡이 짧고, 네, 호흡 예. 짧고 예, 읽기 잘, 편하고, 예. 예. 막 강점이 숨가쁘게 있죠. 읽었다, 막 이렇게 막 빨아들여 땡기면서 읽었다, 뭐 이런 네. 독자들도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네. 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피톤 치즈에서는 또 다른 책들도 많이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건강서랑 경제경영, 재테크 이런 네. 책을 내고 있죠. 네, 기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요즘 잘 나가는 책 뭐 몇 권 정도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두 권의 책을 갖고 왔거든요. 네, 하나는 뇌졸중 굿바이라는 책이에요. 네. 근데 이 책은 2015년도에 음.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건강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뇌졸중 굿바이.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뭘까요? 당연히 뇌졸중이죠. 뇌졸중, 왜냐하면 예. 병에 걸리면 회복이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가족들이 안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큰 질환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책은 뇌졸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 생활 속의 예방 같은 것도 알려주고 또 행여 뇌졸중이 걸렸다면 어떻게 이걸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진료를 받고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건강서가 어렵다, 딱딱하다, 읽기 싫다는데 이 책은 재밌다, 소프트하다, 정보가 참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강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학 책에서는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정보를 푸는 거는 드물었는데 이 책은 이제 소설 형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한번 책을 잡으면 끝까지 읽는 소설책. 예, 소설책처럼. 그러나 많은 의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 영향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 우수소설로 선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톤 치즈 컨셉과 너무 잘 맞는데. 네, 앞으로 이런 책 좀 낼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갑상선 면역력을 키워야 고친다라는 책인데요. 네, 네.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이 유방암이랑 갑상선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갑상선은 내 운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갑상선하고 연관이 깊으신 분인데 본인도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시고 그리고 아내분도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세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분은 한의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의에서는 이제 갑상선 문제가 생겼을 때 잘라버리는 수술을 많이 권해요. 근데 네. 이분은 일단은 수술을 좀 멈추고 고려를 하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아, 수술을 안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다는 그걸 찾아라는 거죠. 거죠. 그래서 뭐 그것이 바로 방법이 뭐냐면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면역력은 갑상선뿐 아니라 우리 모든 건강 생활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부분이거든요. 면역력이. 네네. 내가 꼭 갑상선 질환을 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어떤 건강을 찾고 싶다. 그럼 이제 이 책에 면역에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 식품이라던가 생활 습관이라는 것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한두 가지만. 한두 가지. 네, 면역력을 어떤 일단은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을 좀 피해야 되고요. 환경 호르몬. 예, 그리고 그 GMO 유전자 그 옥수수 같은 것들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드는 거, 콩 같은 것들 많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도 좀 기피하고 그러고 자연주의 식품을 많이 먹으라는 게 아무래도 답이겠죠. 근데 옥수수를 우리 일반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GMO 식품이 아닌지는 이렇게 그 작은 글씨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유기농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자파라든가 그리고 환경 호르몬 그리고 이제 세제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자연주의 식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가공식품 멀리하고. 그야말로 피톤치드에 맞는 네. 식생활을 하라는 그런 거겠네요. 네네. 어, 그 부제도 수술 없이 갑상선 치료학인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능한가요? 가능. 그거는 한의사님께 직접. 아, 책 내용상으로는. 근데 이제 아주 심한 이거는 좀 이제 의학적인 논란이 있다 보니까 네, 예, 네. 이제 그 부분은 더 깊게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 다 확답을 드리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수술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거보다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먼저 몸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라. 무조건 칼을 대지 말고 이런 책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작년 10월에 나왔는데요. 네. 지금도 꾸준하게 반응을 있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뭐 요즘 사람들이 다들 건강에 대해서 네. 워낙 관심들이 많고 네. 또 워낙 그 공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음식 같은 것도 정말 그 유해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결국 병은 음식으로 생긴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는 이 건강 상태 같은 거 내가 먹는 것들이 나를 말해주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유기농으로 이렇게 예. 하라 뭐 그런 네.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셨는데 피톤치즈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 네. 책이고 컨셉인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이제 그 머무르고 싶은 삶의 순간에 그림을 만나다 또는 뭐 이런 면역력, 갑상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삶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 뭐 제가 초대 손님들을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인문학적 삶이 어떤 건가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는데 네.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인문학적으로 산다는 거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인간답게 사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게 인문학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예. 예. 교양 있고 어떤 그런 평화롭게 사는 법, 음. 화평하게 사는 법, 그리고 공유하며 사는 삶 이런 것들 아름다운 가치를 심어주는 게 바로 인문학적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네. 인문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책 출간하는 거 외에 예, 제가 하는 어, 활동이요. 예, 활동이나 네. 뭐 고민하고 있는 거, 네. 또 실천하고 있는 거 네.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가 갖고 있는 어쩌면 책 만드는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책을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래서 어. 책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읽고 다른 분들이 쓰신 글을 읽으면서 어떤 지혜를 얻거나 어떤 삶의 방법들을 아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이게 인문학적인 삶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그림이 갖고 있는 힘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요즘에 세미라를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색연필로 네. 세미라로 그런 꽃 같은 세밀화. 예, 세밀화. 그리는 거. 예, 실제처럼 그리는 세미라인데요. 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음. 그 동호회 활동으로 오. 이런 생물체, 네. 꽃이라던가 네. 뭐 이런 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네. 그림을 그려요. 네. 그러면 그걸 그리고 있다 보면 어느새 고민이라던가 속상한 일이라던가 어려운 일들에 대한 걸 다 잊어버리고 거기 몰입이 되면서
어떤 삶의 찌꺼기들을 좀 없애버리고 좀 맑은 것들을 내 마음에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미생활도 우리의 인문학적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일기를 많이 쓰잖아요. 일기요, 일기를 예. 많이 쓰는데 이제 일기는 전부 다 글로서 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화가님이 그러시더라고. 일기를 그림으로 그림이기 우리가 어.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이기. 아까 세미라처럼 네. 뭐 잘 안 그려도 되니까 그냥 음. 자기 그려지는 대로 그리다 보면 굉장히 이게 표현되는 자기 감성을 표현하는 어떤 스킬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더 다양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글보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뭐가 네. 있냐면, 제가 이거 예전 직장 생활할 때부터 가졌던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보통은 어떤 메모나 일기나 이런 것들을 밤에 많이 쓰잖아요. 네네. 저는 지금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네네. 애기 재우다가 그냥 같이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하루를 시작할 음. 때 그 감사 일기를 써요. 어, 아침에 아침에, 시작하는 일기를 아침에, 쓰는 거 어제 일을 뒤돌아보면서 음.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는가를 항상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썼거든요. 어. 그게 굉장히 행복함을 주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생각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감사일기를 쓴다 그러면 뭐 네. 인문학적 삶을 살고 계신다고 네. 충분히 인문학적이십니다. 아무래도 인문학적 삶은 네. 이렇게 뭐냐면 성찰하고 반성하는 네, 것들이 네. 기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화하고 개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 쓰기가 인문학적 삶의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런 방법이 생각을 하고 아니라 있어요. 결국은 그쪽이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다 보면 결국은 불만을 갖기보다는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로부터 인문학적 삶이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감사 일기를 쓰신다 그러면 충분히 인문학적인 삶으로 네. 자기 자신을 산다고 그렇게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한 것 같습니다. 네. 피톤치드 출판 대표님으로서 충분히 인문학적인 삶을 살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떤 책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어떤 뭐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음. 피톤치드 이름에 걸맞는 그런 책들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건강한 삶, 음. 그리고 여유 있는 삶, 음. 풍요로운 삶을 도울 수 있는 책.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재테크 책도 몇 권을 내긴 했는데요. 제가 재테크 책을 낸다고 하면 너무 돈을 밝히는 게 아닌가라는데 그런 재테크 책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예, 잘 쓰고 근검절약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제가 많이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피톤치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발간을 해서 독자님들의 삶에 행복을 주는 그런 출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요즘 시대에 네. 정말 이렇게 딱 호감이 가는 네. 그런 출판사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뒤가 초록색이더라고요. 네, 네. 또 피톤치드 하면 또 초록색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네. 초록으로 해놓으신 건 아니신가요? 화면으로 나갈 때는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래요?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정말 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칼럼으로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정돈을 잘해서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뭐 길게 긴 호흡으로 책을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칼럼식으로 네. 계속 이렇게 글을 써갈 계획이기 때문에 후기작도 지금 계속 올리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관심 계속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어요. 예, 예. 계속 이제 쭉쭉 칼럼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저 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미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다, 빠뜨렸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제가 출판인이니까 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 좀 많이 읽자 이거예요. 뭐 우리나라 100명 중에 1년 동안 책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글쎄요, 요즘 책을 안 읽으시더라고요. 거의 안 읽으신데 네. 한 35명이 책을 한 번도 안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뭐 그 독서 실태 조사를 하면은 OECD 최저 그리고 뭐 점점점 이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책을 읽는 삶이 우리 삶을 좀 더 개선시키고 풍요롭게 하는데 질을 높이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어서 네. 잠깐 스마트폰은 꺼두시고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거부할 수 없다. 그런 분들은 전자책 구호를 어플로 깔으셔서 우리 예 선생님이 쓰신 같은 좋은 책들 많으니까 그런 책을 읽으셔서 여러분 삶에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책을 읽자. 우리 네. 출판사 사장님답게 네. 책을 읽자 하는 걸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칼럼으로 쭉 써왔던 머무르고 싶었던 삶의 순간에 만났던 그림들을 제가 이렇게 칼럼 썼던 거를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엮었는데요.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부분들을 만나고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많은 뭐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제가 쓴 책 머무르고 싶었던 삶의 순간에 만났던 그림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인문학적인 삶을 실천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멋진 삶 인문학적인 삶을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피톤치즈 출판사 대표이신 박상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봄입니다. 여러분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꽃구경도 좋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좋은 시 한 구절도 여러분 삶을 또 봄에 맞게 네. 하청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네. 시 한 구절에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 한 구절 읽으시고 또 책을 보는 그런 따뜻하고 화사한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